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야간 주거 침입이고요. 주거 침입은 문을 열어봐야 돼. 손 잡아야 된다 했어요. 그 외벽 가스 배관을 옳은 곳은 문 안 열었죠. 그건 실행 착수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뭐 이리도 저리도 다 틀렸네요. 우선 증기미수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건조물을 소해라는 말에 불이 붙어서 타졌다는 겁니다. 소해. 일본 말인데 소해. 근데 뭐 경찰들도 다 소해서 엊그제 그저 방화제 소방관이 나왔고 소해 그렇게 말하더라. 속으로 미친 새끼 불이 탔습니다 이러면 댓글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경찰들이 이렇게 이런 용어가 익숙해져 버려요. 소해라고, 불탄 걸 소해라고 합니다. 소해. 불이 탔죠? 기수. 디귿입니다. 주체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불능미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불능미수는 두 개밖에 없죠. 수단착오, 무슨 착오? 대상착오입니다. 니을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했습니다. 알면서. 착오 아니죠? 이건 불능미수 아닙니다. 알면서 했으니까. 2번. 불능범과 AB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불능범은 범죄의 성질상 결과 발생 범위 침해 가능성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야 돼.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가능성 인자를 따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예비죄 방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부 인정되죠. 3번이 틀렸고 중지범은 미수에서만 인정되죠. 예비에는 중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는 뭐다? 다르다. 잘못 적었다. 이거 적다. 이걸 내가 헷갈리게 놨다. 인식대사는 안 적어놨네. 행위자가 인식한 거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해? 일반 입장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은 행위자가 인식한 거고 여기는 판단은 똑같아. 일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연놈과 연놈의 차이점은 인식이 요거는 몇 개야? 두 개야.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일반 인식한 거고 여기는 뭐야? 추상적 위험성은 누가 인식한 것만 가지고 판단해? 행위자가 인식한 거 판단해. 어차피 판단은 누구 입장에서요? 일반 입장에서. 법관 입장에서 한다는 거야. 원래 헷갈리게 해놨네. 그 다음에 3번 2번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뭐와 다르다? 불능미수하고는 다르죠.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뭐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고. 3번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인 뭐죠? 처음부터. 원시적, 처음부터. 불가능이라는 범죄 기수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재작년도 판례인데 아직까지 논문이 나와요. 4번이. 그래서 당시 그때 맞았어야 된다. 재작년에 경찰청에 나왔던 거예요. 19년도에. 그때 내가 무지하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남자가 자기 부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단 말이야. 부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술 먹고 자기 부인이 자고 자기 부인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어. 남편은 이제 딴 데 가서 잘 거 아니야. 뭐 거시사든. 근데 이 남자가 들어가서 자기 부인 친구가 술이 취해서 잠잔 줄 알고 강간을 한 거야. 성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술 취한 여자를 강간하면 이게 중간간죄란 범죄야. 응? 근데 여자가 술이 안 취했었어, 당시에. 알겠지? 그래서 여자가 지금 신고한 거야. 얘가 이 범죄하면서 살면서 그러잖아. 여자가 웃긴 여자라고. 그러면 술이 안 취했으면 처음부터 반항을 하던가. 왜 그러시냐고. 왜 반항을 안 했냐 그러니까 친구가 잠이 깨면 친구하니까 그럴까 봐 했대. 그럼 신고를 말아야지. 그럼 왜 신고를 해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술이 안 취한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근데 남자는 술 취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남자는 뭐다? 이게 여자가 지금 술이 취했다고 착각을 한 거야. 술이 안 취했는데. 그러니까 인식은 했어야 되면서. 그건 술 취했다는 인식해야 돼. 그런데 강간은 결과적으로, 중간간죄가 뭐야? 불가능이야, 가능이야? 불가능하잖아. 왜? 여자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니까 중간간죄는 절대로 불가능하잖아. 근데 남자는 여자가 술 취했다 생각했지. 대상이 착오지. 술 취하지 않은 여자를 술 취한 여자라고 착각하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판례가 뭐다? 중강간죄. 무슨 미수? 불능미수 인정한 판례야. 그래서 자, 중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여자죠. 남자 자기 부인 친구죠. 사실상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 있기만 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피고는 이를 뭐 하고 있어야 돼?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지. 술 취한 여자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알았지? 객관적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있다고 뭐 하면 돼? 이 여자가 만약 객관적 상태에 있었어, 그런 상태에 있었으면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중간간죄가 뭐 한다? 가능했겠지. 여자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 그러면 그런 중간간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다? 가능한 경우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술 취한 거로 생각해 보잔 말이야. 중간간죄의 불능미수는 여자가 술이 안 취해 있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 남자는 여자가 술이 취한 것으로 뭐 한다?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강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간죄가 불가능하잖아. 술이 안 취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 지금 현재. 대상이 착오란 말이야. 중간간죄 무수다? 불능미수란 말이야. 근데 여자가 만일에 현실적으로 술이 취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으면 중간간죄가 아니고 이거는 뭐다? 그냥 아예 중간간죄야. 이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실제 술이 취해 있었으면 중간간죄가 뭐야? 가능했잖아. 그럼 남자가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 불능미수가 아니라 그냥 뭐가 돼? 이건 중간간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 틀렸잖아요.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만 하면이 아니라 없어야 돼. 그리고 그러나 남자가 이것을 피고인이 뭘 하고 있어야 돼? 심신상태라는 걸 뭘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 어려우면 이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려우면 말을 생각해. 이 경우 중간간죄 불능미수가 되려면 첫째 여자가 뭐 한다? 술에 취하지 않아야 돼. 심신상실 상태에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남자는 술이 취했다고 인식을 해야 되지. 착각을 해야 되잖아. 여기 뭐가 돼? 중간간죄 불능미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이 뭐냐 그랬네요. 기억입니다. 주체착오입니다. 법에 규정 없죠? 법에는 뭐만 있어? 불능미수의 수단과 대상만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장애미수, 중지미수는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뭐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디귿입니다.
아까 저 불능범죄 3개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뭐로 바꿔놨다? 차로 바꾼 거예요. 이거 불능범. 니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재작년 그때 여러분이 맞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그래야 확 제끼는 거야. 불능미수 맞죠? 미음입니다. 찍어도 미음은 틀렸다. 중지미수 아니겠지. 일반적으로 곰곰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정범 또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는 약간 좋아. 결과가 발생하면 절대로 뭐가 안 돼? 미수가 안 돼. 5번입니다.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불능미수란 수단이나 대상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결과적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뭐로 처벌해? 불능미수로 처벌합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구성요건, 실제로 그런 구성요건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는 된다고 착각한 거잖아. 이것이 바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수단이나 대상착오로 원시적,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뭔 소리야 이거?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일반인이 인식한 상식을 일반적으로, 이건 뭔 소리야? 구체적 연설이야. 지금 내가 가로가 빼놨지 지금. 가로는 항상 뭐가 들어가? 다툼이 있으면 뭐에 가라? 판례에 가라. 그러니까 뭔 소리 답을 가야 돼? 누가 인식한 걸 대상으로? 행위자가 인식한 걸 대상으로 누가 판단해?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4번 틀렸지. 행위자 인식과 일반 인식을 대상으로 틀렸잖아.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구체적 연설이야. 자, 그 다음입니다. 6번. 미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중지미수는 착수하고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실행을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는 다르고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 미수가 자신의 의지냐 어떤 장애냐에 따라 구별하고 특히 자의한 중지의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불능미수하고는 다르죠.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거죠. 측면에서 존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가 돼? 사실이 참. 여기 존재하는 사실이란 말은 뭐야? 구성요건 사실, 범죄 사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 성립 요건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 사정, 이거 무슨 소리지? 5번은 구체적 위험설. 지금 뭐에 의해 답을 골라야 되는가? 추상적 위험설로. 5번은 틀렸네. 자, 이번 1차 문제, 2차 문제 다 나왔어. 미수는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는 모르겠지만 나와요. 근데 미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성질나는 문제가 뭐야? 다음 중 미수범 처벌한 거라는 거야. 이건 돌아버리거나 암기했었어야 돼. 다행히 최근에 그런 문제가 안 나와 다행인데 보자고요. 갑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을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발사했는데 을은 이미 그때 죽어 있었어. 무슨 착오야? 대상착오. 맞죠?
살인죄는 절대로 안 되잖아. 이미 죽어 있었잖아. 근데 자기는 가능하다, 살아있다고 생각했지. 죽은 사람을 무슨 차고? 대상차고에 한 불능범이지. 이거 보나마나 찍어도 뭐야? 우선 이 경우 죄책은 이러면 찍어도 뭐로 가야 돼? 불능미수로. 왜? 우리는 불능범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잖아. 자, 들어갑니다. 구객관설에 의하면, 이거는 위험성을 물리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 죽은 사람이니까 물리적으로 절대로 살인죄가 안 되지. 그래서 뭐가 돼?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을 거고, 구체적 위험설입니다. 여기죠. 누구 인식? 행위자가 인식한 일반 인식을 종합하여 누구 입장에서? 일반인. 일반인이 을을 살아있는 경우로 오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을을 사망한 거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갑이 인식이 우선되므로. 틀렸네. 행위자 갑의 인식을 우선으로 하는 게 어느 학설이야? 추상적 위험설이야. 구체적 위험설은 둘 다를 종합하는 거야. 일반인은 죽었다고 했고 행위자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그때 위험성 있는 건 어느 학설이야? 추상적 위험설이야.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갑이 행위자죠. 을이 살아있다고 봤죠? 위험성 인정되죠? 주관설은 무조건 뭐가 돼? 위험성 인정하고. 2차 문제입니다. 이 새끼가 이걸 함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한 문제 풀 때 함정에 많이 걸릴 수 있었어요. 자, 보자고요. 소송 비용이 나오니까 포도 안 하고 뭐 한다? 불능법!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것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참 읽어보자고요.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 위험성의 법률적 지연 일반이 아닌 행위자 인식 기초에 판단하여 그 위험성을 판단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개자식이 뒤에서 말 까버렸어. 소송비용, 자, 봅니다. 소송, 봐봐. 위험성을 법률에는 일반이 아닌 행위자 인식 기초로 판단이 판정되나, 소송비용 지급 청구는 소송비용 작전 통일로 하는 게 일반 결부가 아니고 소송사기죄 불능범에 대한 무죄라고 했는데, 봐봐. 위험성의 판단은 누구 입장에서 해? 행위자 입장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 누구의 인식 대상을? 행위자가 인식한 걸 대상으로. 그래서 자, 봐봐. 행위자의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행위자 인식을 기초로 하는데 판단은 누구 입장에서 해야 돼? 일반 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강간치상죄이죠. 자, 특수범죄, 결합범이죠. 기수미수 뭐로 해? 뒷범죄 뭐로 해? 상해로 하잖아요. 상해로.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강간은 못 했지만 뭐는 했어? 상해는 했죠. 그러니까 기수야, 미수야? 기수니. 그 다음에 3번. 자, 주간입니다. 야간이 아니라. 주간절도죄 실행 착수는 언제야? 주거침입 시간이라 뭐다? 물색이야. 아직 물색을 안 했어요. 주간에 낮에 시행 착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중짐수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으면은 답이 안 보였을 거예요. 맞죠? 1, 2, 3, 4의 답이, 엄밀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 엄밀히 말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애매했냐면, 출제자가 1번을 갖다가 답을 만들면서 이 새끼가 모르니까 판례에서 글자 하나를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말을 슬쩍 바꾼 거야, 그가. 응? 우선 여기서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 인식인데요. 여기서 뭐가 우선 말적으로 안 맞냐면 소송비용시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재산침해 위험성을 법률적 지시를 가진 아닌 행위자인을 판단하여 인식 기초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판단하여 위험성을 인정되나 이렇게 나왔어요. 되나 소송비용청은 소송비용 지급 청구는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그러니까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위험성도 뭐로 판단해야 돼? 행위자가 인식한 걸 갖고 판단해야 돼요. 똑같아요. 일반 범죄하고. 여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출제자 입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일반 소송의 지급에 있어서 일반 사기 위험성의 판단은 일반인 판단입니다. 행위자가 인식 기초로 판단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송비용 지급 청구도 뭐한다? 뭐로 판단해?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초로 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 그러니까 인정됨으로예요. 판례가 됨으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위험성을 판단해야 되지 이것만 달리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건데 이 새끼가 앞뒤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되나 그러니까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불능보면 이 위에 거하고는 별개란 뜻이 되잖아요. 별개가 아니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제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한데 답은 1번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런 거여서 2, 3, 4가 확실하기 때문에 1번으로 가기는 가는데 하여튼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한 문제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이 당연히 틀렸네요. 1번은 중개미수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행위자가 위험을 인식해서 협박을 인식한 순간 뭐가 협박죄는 뭐다? 기수고 그 다음에 3번 불능범의 위험성의 판단은 행위 당시에 피고 인식을 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입장의 판단이 아니라 피고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 판단은 일반인 판단, 일반적 입장으로. 그 다음에 특수강간죄가 미수에 그쳐도 뭐가 돼? 상해죄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을 좀 보도록 합시다. 공범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범죄 행위를 수인이 하는 겁니다. 수인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공범이라고. 어떤 범죄 행위를 여러 명이 같이 해요. 여기는 뭐라 그런다? 공범이라 그래. 공범. 그러면 이 공범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임의적 공범이라는 것은 이미 A와 B가 범죄를 같이 했는데 같이 할 거냐 안 할 것이라는 거 이 사람들의 뭐다? 임의적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뭐 한다?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임의적 공범 이렇게 합니다. 임의적 공범. 그러면 요 임의적 공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범죄를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한다? 둘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혼자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다? 혼자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죠. 기본적으로는 범죄를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한다? 둘이 할 수도 있고 서희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임의적 공범이라 돼. 그러니까 기본 범죄는 뭐야? 단독범이야. 이 임의적 공범의 기본 범죄는 뭐다? 기본 범죄는 무슨 범이냐면 이건 단독범이에요. 기본 범죄는 그래야만 뭐가 임의적이 되잖아요. 기본 범죄 구성 요건은 단독권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 할 수도 있고 서희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둘이 했을 때 서희 했을 때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만약에 단독범인데 여기를 만일에 수인이 했다는 거예요. 수인이 여기에 가담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형법 총칙에가 나와 있습니다. 총칙에 이네들에 대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 교사범, 총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은 여기는 기본 범죄가 공범이에요. 기본 범죄가 혼자서 못하게 돼 있어. 우리가 만일에 간통죄가 있다고 했을 때 간통죄 간통은 혼자 못하죠. 범죄자가 몇 명 있어야 돼? 2명이 있어야 돼. 이런 범죄를 뭐라 그런다? 필요적 공범이라 그래. 혼자서는 못해 이런 범죄를. 됐죠? 이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공범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대항범입니다. 대항범도 있고 집합범도 있는데 집합범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내란죄 이런 겁니다. 내란은 혼자 못하죠. 어떻게 혼자 내란합니까? 수십만 명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래서 필요적 공범 집합범에는 뭐 내란, 소요, 다중불이산죄가 있는데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대항범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시험에 이제 뭐가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A와 B가 대항범이었을 때, 그러니까 범죄가 반드시 뭐 한다? 혼자서는 못해. 그러면 요 둘이를 뭐라? 대항범 사이, 대항범 간, 요런 말 쓸 거라고. 요 A, B와 사이 또는 대항범 간에는 이 말이에요. 이게 적용되지 않죠. 이 둘 간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이 단독범들이에요. 각각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만일에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 A와 B가 만일에 옛날에 간통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간통죄 공범이란 말을 쓰지만은 정확히 앞에가 무슨 범이야? 필요적 공범이야. A와 B를 간통죄 공동정범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A는 간통죄 정범이고 B도 뭐야? 간통죄 정범으로서 각각 다릅니다.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각각 형법의 규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970년대까지 우리는 누구만 처벌했냐면 여자만 처벌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누구만 처벌했다? 여자만 처벌했어요. 일제시대부터. 남자는 처벌 안 했어요. 응? 간통을 하면. 왜 그래? 법의 규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70년대가 넘어가면서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여자만 처벌하냐? 그래서 둘 다 처벌합니다. 봐봐. 성매매죄입니다. 성매매죄면은요, 이건 무슨 범이야? 대항범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혼자 못해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만 뭐가 돼? 성매매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매매했을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공범 맞는데 무슨 공범이 아니다?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알았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죠. 기본 범죄가 뭐야? 공범이야? 단독범이야? 단독범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이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처벌 내리는데 만일에 이 살인을 을과 같이 했을 때 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형법에는 규정이 없죠. 형법에는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지 둘, 세 명은 없잖아요. 기본 범죄는. 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총칙에 나와 있다는 게, 을이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정범이냐에 따라서 을의 처벌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성매매에서는 A와 B가 공범인데 얘네들은 달리 나눌 필요가 없어. 왜? 공동정범 교사범이 아니라 기본범죄 자체가 무슨 범이니까 공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뭐야? 얘 처벌 규정 따로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만다 각각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에는 성매매는 누구만 처벌했냐면 파는 사람, 여자만 처벌했습니다. 남자는 처벌 안 했어요. 처벌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가 법을 개정해서 지금 뭐야? 둘 다 처벌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대항범은 요 둘 사이입니다. 대항범 사이는 총칙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공범죄 적용 안 됩니다. 이들은. 이 공동정범 이런 것들은요, 기본범죄가 뭐로 돼 있어? 단독범으로 돼 있을 때 이때 가담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가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바로 공동정범, 교사범, 뭐가 된다? 정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범 사이에는, 대항범 간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항범은 각각이 뭐가 돼? 정범입니다. 그러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가 대항범인가 아닌가를 딱 보고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라 누구도 어려워? 판사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항범하고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상하고 있는 대항범 두 개는 알아놔야 돼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항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뇌물죄에서,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걸 뇌물죄라고 그러죠. 받으니까 한문으로 뭐라 그래? 수뢰. 뇌물을 받았다는 거야. 뇌물을 준 사람을 우리는 공여자라고 합니다. 뇌물을 줬다는 게 증뇌. 그러면 뇌물죄가 되려면 당연히 이건 필요적 공범이죠. 주는 사람과 뭐 한다? 받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타인의 사무처리자, 뭐 은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돈 받은 배임 수재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수재, 증재. 자, 129조를 한번 봅니다. 수뢰죄입니다. 공무원 중쟁이 뇌물을 받으면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고, 그러면 이제 돈을 준 사람은, 공여자는 수뢰죄 공동정범 아니에요. 돈을 준 사람은 공여자라는 뭐다? 별도의 범죄자가 됩니다. 별도의 범죄.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형량이 다르잖아요. 받은 사람은 벌금형이 없어요. 준 사람은 뭐가 있어? 벌금형이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안 그래요. 이거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람의 형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처벌하냐, 형을 감경 이렇게 됩니다. 정범의 형이 기준이 돼요. 총칙의 공범들은. 그런데 대항범은 정범의 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항범은.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던 거고 3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적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범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법 129, 130, 132가 뭐냐면 전부 술해죄에 대한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뇌물액수가 3천, 5천, 1억에 따라 형이 엄청나게 가중돼 버립니다. 아까 술해죄가 5년 이하 징역이죠. 그런데 3천만이 넘어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이게 3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2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준 사람은 얼마입니까? 만일에 이재용이란 사람이 박근혜라는 여자한테 43억인가 뇌물을 갖다 줬어요. 그럼 박근혜는 제 책임 뭐가 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몇 년을 받았어? 22년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특정범죄 제2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뇌물을 준 사람은 이 가중처벌법에 필요적 공범이 될 수 있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안 되죠? 왜? 뇌물죄는 뭐기 때문에? 대항범입니다. 그럼 이재용이는 제2조에 공범이 될 수가 없는 게 왜? 2조는 뇌물 공여죄가 133조인데 133조가 특가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이재용이는 뭐가 돼? 그냥 형법 133조가 돼서 5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이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한테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어요. 받은 박근혜는 20 몇 년이고 준 이재용이 뭐야? 2년 6개월입니다. 알겠죠? 박근혜 형이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22년 기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이 뭐라 나오냐?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상대방 범행의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알겠죠? 각각 처벌됩니다. 그럼 만일에 공여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으면 준 사람 처벌 못 해버립니다. 대항범이니까.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누설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127조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는 2년. 그럼 여기는요, 2년 이하 징역은 누구만 처벌합니까? 누설 한 자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대항범이라는 겁니다. 왜? 누설이라는 것은 누설 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겠죠. 들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 공무원에게 수사 중인 그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부탁하여 뇌물을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원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뭐가 돼?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단을 부탁한 사람이 비밀 누설의 교사범이 되냐는 겁니다. 부탁한 분이. 됐죠? 경찰이나 검찰은 된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네가 비밀을 요구했으니까 누설 교사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갔겠지. 그러자 대법원에서
비밀 누설죄는 뭐다? 대항범이라는 겁니다. 누설한 사람과 뭐한다? 들은 사람이 있어야만 누설이지 않냐. 그렇다면 대항범이고, 각각의 범죄는 뭐다? 기본 범죄에서 처벌이 된다는 거야. 우선 누설 요구한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 교사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대항범이니까. 누설죄는 기본 범죄가 단독범이 아니라 뭐다? 기본 범죄가 공급행위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기본 범죄에 누설을 듣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 않냐. 그래서 누설을 듣는 사람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라면 내가 세 번째는 안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세무사법에 세무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세무사에게 직무 비밀의 누설을 부탁한 사람 있죠. 뭐가 될 수 없다? 똑같으니까 교사범이 안 됩니다. 처벌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3번입니다. 정치자금법에는요,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입니다. 위반하여서 받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적어놨는데, 정치자금 45조랑은 너무 길어서. 그러면, 정치자금에 있어서 기부라는 말은 기부 받는 자가 있고 뭐가 있어? 기부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돼? 기부라는 용어가 생겨. 기부.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범이다? 대항범이라. 대항범.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에 기부를 받는 사람만 처벌하고 기부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기부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가 지금 이 공동정범은 여가 정범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범이 있어야만 요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담자가 뭐가 돼?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되려면 일단 기본 범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항범은 요놈 두 개가 별개죠. 꼭 얘가 범죄가 성립해야만 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직에 많이 물어보는 게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여죄가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공여죄와 수뢰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공여죄가 성립 안 되다 뭐만 성립될 수 있어? 수뢰죄만 성립할 수도 있고요. 수뢰죄가 성립 안 되다 뭐만 성립할 수 있어? 공여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잘 물어봅니다. 수뢰죄에서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정치자금도 마찬가지. 기부하는 자가 범죄가 성립 안 돼도 기부 받는 자의 범죄가 뭐 할 수도 있다? 성립할 수도 있어요. 왜? 별개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에서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기부행위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 주체가 되지 아니한 자를 기부행위 주체자와 공동정범으로 뭐 할 수가 없다? 처벌할 수가 없어. 이건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기부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뭐가 아니다? 공동정범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의사의료법에요.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전을 써줘야 되죠. 그러면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이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 의료법 위반은 몇 명이 있어야 된다?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의사와 누가 있어야 돼? 처방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응? 맞죠?
주는 사람, 처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돼? 환자가 있어야 되잖아. 무슨 관계다? 대항범이란 거. 근데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처벌해?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만 처벌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34조입니다. 변호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 사무장 로펌이라고 하는 건데, 둘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무장 로펌, 사무장 병원 많이 있어요. 현재 우리는 돈 잘 버는 데가 병원하고 뭐가 있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근데 병원하고, 그러니까 의사 되려고 몸부림치는, 의사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뭐 환자를 치료, 그런 개 같은 소리고. 뭐 때문에 그래?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잘 버니까 의사들이. 왜 변호사 되려고 몸부림을 쳐? 아, 돈 잘 버니까 그래, 변호사들. 맞죠? 그래서, 근데 의사나 변호사 아무나 차릴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병원 차리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 사무실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미국은 안 그래. 아무나 돈만 있으면 차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게 지금 법 꼭 통과될 거야.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은 내가 돈이 많어. 그러면 허가는 누구 이름으로? 그냥 의사 자격증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되잖아. 맞지? 실제 주인은 난데.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사무장 병원 또는 뭐라 그런다?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이야 불러. 사무장. 그러니까 실제 주인, 그럼 내가 이제 의사가 돈 거 도망가면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병원에 가면 내가 뭐야? 병원 업무가 있어야지. 돈 받는 거는. 에? 내가 변호사 있으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변호사 사무장 해야지. 내 식구를 심어놔야지.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법은 되려면 뭐가, 무슨 범이야? 대항범이잖아.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돼? 변호사 아닌 자가 있어야 되지. 의사가 있어야 돼. 의사 아닌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무슨 범이다? 대항범이야. 처벌 규정은 뭐다? 각각이야. 이? 각각.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어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의료법 87조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이면은요, 대항범은 누구죠? 환자예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려면 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만 처벌한다? 환자는 처벌한 게 아니라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무며 의료행위를 한 자, 의료행위를 받는 자 사이는 뭐다? 대항범입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함정 나와요. 대항범이랑 이 둘째가 지금 뭐다? 대항범입니다. 의사와 누구? 환자입니다. 의사와 뭐다? 환자. 이게 대항범이에요. 그러면 요 대항범의 어느 한쪽에, 일방에 어느 한쪽이죠. 가담한 이 사람은 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맞잖아. 여기 만약 의사라고 A라고 합시다. A고 B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 갑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일방에 가담할 수도 있고 같이 가서 수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옆에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맞죠?
요 둘째는 대항범이 아니잖아요. 요 둘째는. 그러니까 대항범 어느 일방이 어느 한쪽에만 가다만 한쪽에만 일방에. 여기는 뭐가 돼? 임의적 공범이니까 공동정범, 교사범,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요놈. 일방에 가담한 사람. 주의할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와 받는 자 사이는 대항범이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교사하거나 의료행위 자체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대항범 아닙니다. 의료행위 그 자체를 교사한 사람은. 그래서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자, 무면허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체는 얘죠. 여기 의사가 가담을 해. 그럼 얘는 뭐가 돼? 무면허 의료행위 무슨 범? 공동정범, 교사범 뭐가 돼? 종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의사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면 이때 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범은 간호사하고 누구 대? 환자죠. 환자는 처벌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가 지금 무면허 의사죠. 그럼 간호사에게 환자를 치료해야 돼. 네가 치료했던 의사는 뭐가 돼? 무면허 의료행위 그 자체에 뭐 한다? 가담한 사람이지. 의사는. 그래서 의료인은 뭐가 돼? 무면허 의료행위 무슨 범이 된다? 공동정범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놀러 가면서 간호사 보고, 야, 네가 환자 오면 네가 대신 치료하고 네가 해 그랬어. 간호사한테 시켰다고. 의료인이 누굴 시킨 거야? 비의료인에게. 의료인이 비의료인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시켰다고. 요 사이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대항범이 아니야. 요 둘이는. 그럼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은 환자와 간호사 사이는 뭐가 돼? 대항범이야. 그래서 환자는 처벌 안 하고 간호사는 처벌하죠. 이때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는 뭐가 돼? 무면허 의료행위 무슨 범이야? 교사범이 된다는 거야. 됐지?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던 거고, 노동조합법 제43조. 이거는 저번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정당방 할 것 같은데 보자고요. 43조가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을 대신 채용, 대체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91조가 이 43조 1항을 위반한 자, 그러니까 대체 채용한 사람이죠. 채용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처벌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3조는 무슨 규정이냐면 대항범입니다. 채용한 사람과 채용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경찰이나 검찰이 그 대항범으로 안 본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저번에 했던 거 정답을 봐봐. 만일에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일을 시키면 43조 위반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했어. 그러면 사용자는 43조 위반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쫓아갔어요. 노조원들이 쫓아가서 그런 막 사람이 도망간 거야. 일했던 사람이. 두들겨 팬 거란 말이야. 이것이 현행범 체포가 되냐가 문제가 됐던 거야. 만일에 그 사람이 범죄자면 일했던 사람이 범죄자나 현행범 체포한 거니까 그건 정당행위가 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범죄자가 중요하지 이제. 대신 일했던 사람이. 그러면 43조가 사용자가 있고 뭐한다? 이건 대항범이라는 거야. 고용한 사람과 일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91조가 누구만 처벌해? 사용자만 처벌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일하러 대체 근로자는 뭐가 아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야. 대항범이기 때문에 왜? 이게 대항범이 아니면 일하러 온 사람은 사용자의 뭐가 돼? 공동정범이 될 거 아니야.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거야.
경찰은 이걸 공동정범으로 온 거란 말이야. 에? 사용자의 43조 위반에 대해서 무슨 범위다? 공동정범으로 어떤 거야. 누가? 경찰이나 검찰은. 대체근로자가. 근데 판례는 아니지. 경찰은 대책 안 받지.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주장한 거지. 대책 공동정범이 된다고. 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거 대체 근로자도 공동정범이다. 그러니까 그 대체 근로자가 현행범 맞잖아. 그래서 정당행위다 이렇게 했던 거고, 검사나 경찰은 이게 왜 현행범이냐? 43조는 무슨 범이다? 이건 대항범이라는 거야. 각각 정범이니까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91조가 누구만 처벌해? 사용자만 처벌하지 않냐. 그렇다면 대체 근로자는 범죄자가 아니지 않냐는 거야. 범죄자 아닌 사람을 범죄자로, 현행범이 아니죠. 범죄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을 체포한 것은 뭐가 돼? 폭행죄라는 거야. 이 경찰 입장이란 말이야. 이해되죠? 이 판례 입장이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채용 대체되는 행위와 대체되는 행위, 하는 것과 되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서로 대항적 행위 존재라는 무슨 관계다? 대항범이라는 거. 하는 것과 되는 거이. 그래서 여기는 각각 따로따로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자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총칙의 공범 규정을 뭐 할 수가 없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되는 사람. 그래서 감노동조합 소속지회 지회장 및 조합원 등이 파업기간 중 이 지회에 가입한 중장비 임대업체인 의뢰사에 채용되어 병회사 공장 내부에서 의뢰사 기중기를 운전하고 대체 근로 중이던 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왜? 이 대체되는 것이 뭐니까? 대항범이니까. 뒷차봉에서 정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뭐가 아니다? 정이 현행범이 아니므로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범 사이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의 규정이 뭐가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처벌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범죄를 배울 겁니다. 배임죄 할 때. 어느 부동산의 매도인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해줬습니다. 등기는 아직 안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B형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 갑의 재책은 이 등기를 해주면 갑은 뭐가 되냐면 배임죄라는 범죄가 됩니다. 이 부동산 이중 매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아직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요거 지금 배임죄인데 이 경우도 사람이 몇 명 필요해? 매매니까 2명 필요하죠. 맞죠?
그러면 요 둘 사이가 대항범이냐는 겁니다. 대항범이면 병은 이 배임죄에 뭐가 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종범이 될 수가 없죠. 대항범이면. 대항범이 아니면 될 수 있죠. 맞잖아요. 대항범이 아니면 될 수 있잖아. 요 둘 사이가 대항범이면 안 되고 대항범이면 아니면 될 수 있고 대항범이면 이게 안 되죠. 대항범이면. 여기 쟁점이 됩니다. 붙은 거예요. 이쪽 변호사는 대항범이지 않냐. 왜? 매매니까. 그러니까 병은 뭐가 안 된다? 이 갑의 배임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이쪽 변호사 입장이야. 알겠지? 이때 경찰이나 검사는 이건 배임죄란 범죄 자체가 아니라 배임죄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배임죄는 이제 뭐냐 대표이사가 회사 돈 주워 먹으면 뭐가 돼? 배임죄야. 그러니까 배임죄 기본 범죄는 뭐가 돼? 단독범이야. 요거 특이한 경우야. 특이한 경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배임죄 기본 범죄는 무슨 범이다? 기본 범죄는 단독범이라는 겁니다. 기본 범죄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뭐라 그래? 어떤 유형, 대항범과 뭐다? 비슷하다 이 말이야. 이거는 대항범이 아니고 대항범과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해. 비슷해. 이걸 뭐라 그래? 대항적 유형이라 그래. 유형. 이건 대항범은 아니다. 왜? 배임죄 자체가 기본범죄는 뭐니까? 단독범이니까. 그래서 대항적 유형의 배임범죄는 대항범이 아니라 일반범죄, 기본범죄가 단독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될 수 있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대항적 유형이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 존재로 필요한 배임죄에서는 총칙의 공범이 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2매수인은 2매수인입니다. 당연히 대항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범이 되려면 여기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적어도 공범의 요건을 뭐한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 정도만 아니라 뭐야? 공범으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 한다? 적어도 가담을 해야 됩니다. 특허권 명의수탁자 갑이 특허권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을이 여기서 이제 그 배임죄가 되려면 안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돼? 어느 정도 가담을 해야 되겠죠. 이따 할 거야. 단순히 안다고 해서 공범되는 건 아니에요. 가담을 해야 합니다. 가담. 우리가 남의 범죄를 보고 알았어. 범죄하고 있네. 안 것만 갖고는 공범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 가담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항범입니다. 대항범. 여기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놈을 보도록 하겠어요. 요놈 안 봐. 그러니까 대항범의 종류는 암기해놔. 문제점 볼 때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임의적 공범을 배워 들어갔는데 기본 범죄를 하는 사람,
단독범위죠, 이게 현재 지금. 요 기분치는 무슨 범위야, 지금? 단독범위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공범 형태로 돼 있는 걸 뭐라 그래? 필요적 공범. 이건 대항범위야. 이거 우리가 보는 거 아니야. 기본 범죄가 단독범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범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범이라 그래. 범죄하는 사람은 정범이라 그래. 그러면 요 가담한 사람이야. 가담한 사람이 법에는 없지. 법에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대항범이 돼버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가담자가 정범이 될 때가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담자가 정범, 공범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정범, 공범의 구별입니다. 그렇지? 요건 어디서만 문제가 돼? 임의적 공범에서만. 대항범에서는 전부 다 정범이야. 그래서 이걸 구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범, 공범. 구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별 안 한 사람 필요 없어요. 구별하는 게 통솔과 판례니까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기본 범죄입니다. 상해죄. 한 자니까 뭐야?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정범입니다. 요놈이. 이때 을이 A의 상해를 도와줬을 때 가담했죠? 을을 상해죄 정범이냐 공범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을이. 그래서 학설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정범 개념 우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범 우선 얘가 뭔가를 본다? 정범인가 먼저 본다는 겁니다. 학설이 있을 거야. 정범이 아니면 뭐다? 공범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럼 만일에 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범이고 이런 공범 교사범이나 종범을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범이다 이 말이야. 그럼 두 개를 다 겸할 수도 있지. 어느 한 면을 보게 되면 정범이고 어느 한 면을 보게 되면 공범이란 말이야. 이때는 뭐로 보냐? 뭐로 본다? 정범으로 봅니다. 왜? 정범 개념이 우위하니까. 요거는 시험에 종종 물어봐요. 그러니까 절도를 교사했으면 무슨 범이 돼? 절도 교사범이 되겠지. 절도 교사를 하면서 절도죄 공동정범의 요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뭐가 돼? 교사범이 아니라 절도 뭐만 되는 거야? 공동정범만 된다는 겁니다. 정범 개념의 뭔성? 우위성입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정범 개념에 관한 학설이 있는데 제한적 정범 개념설이 있는데 이거는 정범의 개념을 뭐 하자는 거야? 제한하자는 거야. 그 무슨 말이야? 얘만 정범이라는 거야. 딱 제한하자. 개념을 제한. 그러면 얘는 전부 무슨 범이야? 가담자는 공범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범 개념 제한설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가담한 자가 전부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처벌할 거냐는 겁니다. 아니다. 처벌은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이 정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한정범 개념서는 정범의 개념은 제한하고 형벌은 뭐다? 형벌은 가담자를 뭐로 처벌할 수 있어? 공범이지만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걸 확장처벌이라 그래요. 개념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한정범 개념서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형벌은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례를 본다면 그러면 상해를 가한 A 연원만 정범이죠. 그러면 상해를 할 때 을이 갑이 A를 상해할 때 을이 A를 뒤에서 잡고 있어서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다면 상해 안 했죠? 뭐가 돼? 상해죄 공범이 됩니다. 방조가 되겠지.
절도할 때 밖에서 망봐준 사람이야. 뭐가 돼? 공범이 되겠지. 이게 뭐다? 제한정범 개념설이야. 직접 한 사람만 정범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뭐다? 공범이야. 그럼 이제 공범 중에는 뭐 약간 뒤에 잡은 놈하고 망본 놈은 형벌이 각각 달라져야 되겠지. 이게 형벌 확장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당연히 왜? 우리나라에 주장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확장정범 개념설입니다. 이거는 뭐야? 정범의 개념을 뭐 하자는 거야? 확장하자는 거야. 확장. 그래서 얘만 정범이 아니고 얘도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어떻게? 정범의 의사만 있으면 정범이라는 거예요. 의사까지 의사. 주관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담자가 내가 정범할 의사만 있으면 전부 정범이 되면은 범위가 너무 넓죠. 그래서 처벌의 정도는 좀 제한해서 하자. 이겁니다. 처벌은 제한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 통솔과 판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하고 나면 2시. 그리고 2시 반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래서요. 한 5분 내지 10분만 쉬었다가 2시 반까지 하자고 말이에요. 5분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1시 반이니까요.